사회와 경제 제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조세 기초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공부할 것은 개별 조세에 대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세 기초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부터는 조세를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조세 체계 전부하고 소득과세만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소득과세 이외에 소비과세, 재산과세 뭐 이런 여타 조세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강의 계획을 수정을 해서 13주 차에 이제 거시재정이론과 경제 안정 성장을 포함하는 재정정책 요거를 공부를 하고 제 14주에 지방재정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조세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의 핵심 이념이라고 할까요? 적정분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5주차에 공부했던 적정분배가 결국은 최고 이념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사회보장제도와 그다음에 정부지출 예산제도, 그다음에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 그렇게 해서 비용 편익 분석까지 지출 측면에서 이제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측면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 측면도 우리가 이제 3주를 할애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조세 부분에서 이제 그 조세의 체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세원이 되는 소득과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개별 조세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 현황은 이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정리한 게 지금 좀 작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조세명, 이게 이제 현행 우리나라 지금 조세 세목들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각 세목별로 근거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지금 이제 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나라 조세 세목은 현재 모두 27개입니다. 27개는 이제 크게 나누면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서 관세는 물론 한 개의 세목이고, 그 다음에 내국세가 모두 이제 26개 세목이죠. 이 내국세 26개 세목을 다시 구분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청과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거둬들이는 국세 세목이 15개 세목, 15개 세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세목이 모두 11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국세는 모두 26개 세목이 되는 거고요. 다시 국세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 국세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와 목적과세 크게 세 소로 나눕니다. 직접세는 이제 말 그대로 자진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세목이 되는 거고, 간접세는 주로 이제 소비과세에 대해서 그 소비자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목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르죠. 간접세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과세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거기서 징수되는 세금은 전액 그 특정의 목적에다가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과세를 크게 세수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직접세를 이제 또 보면은, 직접세는 크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죠. 소득세와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크게 지금 5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에 대해서는 물론 소득세법이라는 독립적인 세법이 근거를 하고 있고, 법인세라는 세목은 또 법인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상속 정의세는 이제 그 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속세법, 정의세법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걸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는 상속 및 정의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제 세금이죠. 이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지방세로서 일단 재산세를 부과를 하죠. 자, 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세를 일단은 부과를 하고 그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만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과세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다.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공시지가를 이제 뭐 6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1가구 뭐 1주택 1가구 2주택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1가구 뭐 2주택 뭐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감면해 줄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세목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간접세죠. 간접세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과세는 이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생활 필수품이랄지 뭐 몇 가지 그런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품과 그러니까 용역과 서비스, 용역 상품과 용역 어디 재화와 용역 어디에든 부과하는 것이 일반 소비과세고, 특별 소비과세는 이제 한 번 더 부과하는 거죠. 말 그대로 특별한 그런 소비과세고요. 그다음 유통과세는 이제 말 그대로 유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일반 소비과세는 뭐 부가가치세죠. 이거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1977년 7월 1일자로 그동안에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그 소비세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당시 보면 뭐 입장세 뭐 이런 여러 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부가가치세로 이제 통폐합을 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꼭 10%가 아닙니다. 세목에 따라서 이제, 그,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편의상,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소비과세는 말 그대로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사치품이죠. 사치품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하는 세금을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바꿔서 개별소비세 이름을 바꿨죠. 뭐 승용차나 골프채나 뭐 양주나 이런 고급 소비재, 여기 대해서 이제 개별소비세는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세는 말 그대로 주류에 대해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주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죠. 부가가치세를 일단 한 번 10% 부과를 하고 한 번 더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라고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인 관례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별 문제 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 근거하고 있고, 주세는 말 그대로 주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유통과세는 이제 인지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적인 세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목적과세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예전에 부과했던 방위세라고 하는 게 있었죠. 대개 목적과세는 이제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총 5개 세목이 있고,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또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이렇게 법을 하나로 묶고요. 교육세는 이제 교육세법,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법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법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11개 세목은 이제 크게 나누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입니다. 도에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세목이 모두 11개 세목도 돼 있고, 이것도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11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하나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물론 관세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도세, 시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보면 현재 자치구세와 이제 대도시 경우에는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만 이제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세목은 특별광역시세로 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도세와 시군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광역시세, 자치구세는 또 조금씩 다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나와 있는 세원에 따라서 또 조사 체계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세원, 소비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재산에 관해서 이제 신분과세 이렇게 해서 크게 소비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신분과세, 목적과세 이렇게 해서 크게 5개 이제 과세로 나눌 수 있고, 소비과세를 말 그대로 소비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여기에는 국세로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세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국세로서 부가가치세고,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 이 가장 대표적인 소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관세도 물론 소비과세에 속하죠. 물론 세목별로 볼 때는 중간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과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소득과세는 이제 말 그대로 소득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죠. 국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고, 지방에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사실은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법인세도 소득과세죠. 정확하게 말하면 법인소득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위에 소득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소득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그냥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도 이거는 소득과세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집을 물려주거나 뭐 이런 부동산을 이제 상속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과세로 그런 부분은 또 부분적으로 재산과세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이제 상속 정의에서는 소득과세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과세는 이제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의 이제 지방세들이 이제 재산과세에 속합니다. 일반 재산세를 포함해서 자동차도 재산이잖아요. 자동차 재산세.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 면허세, 이런 것들이 재산과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국세는 이제 대체로 소득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차별로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해도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그 과표 기준이 해마다 이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침체, 그다음에 막 앙등 이렇게 반복을 되다 보니까 이걸 국세로 하면 표준 공시지가 이런 걸 산정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냥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서 이제 지방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이제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대체로 소득과세, 그다음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것들은 대체로 재산과세 이렇게 돼 있고, 그것만 갖고 이제 부족하니까 국세에서는 이런 소비과세를 좀 소비과세로서 보충할 수 있게 해주고,
지방세도 또 요런 소비과세로서 보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가 충분하도록, 충분성, 우리 지난번에 조세의 조건 가운데 충분성이라는 게 있었죠. 충분하게 이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니까 충분성을 이제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이제 아주 구시대부터 있어 왔던 거죠. 옛날에 무슨 뭐 인두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분과세인데, 국세는 없고 지방세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주민세죠. 주민세 그냥 개인 할 이렇게 해서 그 세대주한테 대해서 얼마씩 연 얼마씩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세는 말 그대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방세는 이제 지방교육세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격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조세 체계를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조세법의 체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조세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물론 내용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혹시 뭐 이제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뭐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그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재정학이나 공공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요 법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이제 법률 정보, 현행법 법률 정보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세법 체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분류별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법령의 분류별, 분야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제 10편이 이제 지방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 20편이 이제 그 내국세 이렇게 돼 있고, 제 21편이 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0편 지방제도에 들어가 보면 제 4장이 지방재정 지적으로 돼 있고, 그 중에 제 2절이 지방세로 돼 있어요. 그 지방세에 들어가 보면은 지방세 관련된 세법 목록 내용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20편은 전체가 다 이제 내국세고, 그 다음에 제 21편은 전체가 다 이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PC는 물론이고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 홈페이지만 쳐서 www.law.go.kr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옆에 이제 검색을 할 때 법령 명별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모바일로는 잘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PC 화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PC 화면에서 분야별 검색을 딱 누르면 이제 쫙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조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본법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맨 먼저 헌법이 있죠. 헌법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면서 헌법 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국방의 의무를,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몇 가지 의무를 부과를 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 중에 양대 의무라고 그러면 납세 의무가 아마 국방의 의무일 겁니다.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헌법 제 3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납세 의무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관세청은 현재 이제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 제 94조에서 이런 납세 의무에 부응을 해서 헌법 제 94조에서 행정각부와 외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국세청과 관세청을 두고, 다시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그다음에 세무지서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관세청에 들어가 보면 관세청 산하에 이제 세관을 뭐 인천세관, 부산세관, 주로 공항과 항만의
항구에 이제 세관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 통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두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세법은 역시 헌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헌법 정신에 부응해서 이제 제정된 법이 바로 국세 기본법입니다. 이거는 국세에 관한, 아까 이제 분류했을 때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나눴잖아요. 국세, 그러니까 내국세와 관세가 나누고 국세와 지방세가 나누고, 크게 나누면 이제 세목 네 가지인데, 그런 에 대한 이제 기본을 규정한 거예요. 국세를 포함해서 여타 지방세, 관세까지 다 해서 이런 여타 조세 일반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국세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만 이제 특별히 또 적용되도록 제정한 법이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징수에 관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를 징수할 뿐 아니라 관세나 지방세 징수에도 다 준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기 위해서 국세 징수법이 제정이 됐고,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지방세 징수법을 또 신규 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상 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고 하는 걸 둬서 조세범을 처벌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조세범이니까 국세를 안 낸 사람, 지방세를 안 낸 사람, 관세를 안 낸 사람 다 이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는 기본적으로 간접세로 형태돼 가지고 그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세범이 나올 수가 없죠. 간접세니까. 직접세만 이제 조세범이 논리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세범에 대한 처벌법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그 조세감면 규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대기업에 대해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조세를 깎아준다 하고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약간 이제 손으로 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고, 그걸 좀 더 이제 지방세에다 또 적용을 시켜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또 신규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세 기본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서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에 조세 통치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조세특례 제한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목적세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세법과 농어촌 특별세법이 돼 있고요. 간접세로서는 이제 개별소비세법,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가장 일반적인, 그 다음에 인지세법, 주세법, 정권거래세법,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직접세에 대해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자산재평가법,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법, 그 다음에 종부세법, 여기에 직접세에 관한 이제 그 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게 있고,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있죠. 세무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관세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FTA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에 관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라고 하는 세목은 사실 그 근거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자격증을 나는 뭐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일단 세무사는 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경쟁이 높으니까 혹시 항상 관세사를 준비하면 오히려 의외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 관해서 이제 관한 법률들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세는 이제 가장 기본 역시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거나 기본에 관한 그런 법이죠. 지방세법, 이거는 처음 제정된 지는 아주 오래됐지만 일단 지방세 기본법의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개 지방세 세목 전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분량이 굉장히 크겠죠. 11개 세목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교육감을둬서 있습니다. 거기는 또 별도의 또 재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지방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와 관계되어 있는 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이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제정이 됐어요. 최근에 제정된 것이 이제 국가재정법입니다. 이 국가재정법은 옛날에 이제 그 예산회계법 이런 좀 뭐랄까 좀 복잡하고 했던 그런 법들을 하나로 싹 정리한 법이 바로 국가재정법입니다. 요거는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의 상응 개념이죠. 지금 여기 쓴 것처럼 국가예산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의 상응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먼저 제정이 됐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회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또 국가회계법을 제정했거든요. 국가회계법에 대응을 해서 이제 지방 회계법을 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건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지방재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아까 말한 것처럼 국세징수법에 상응해서 2017년도에 신규 제정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것도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 상응해서 2011년에 신규 제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그 사항이 지금 여기 3번이죠. 세원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 과세 근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근대 시대 때는 주로 신분과세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인두세, 우리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 삼국시대 때, 뭐 고조선 하여튼 거슬러 올라가면 인두세라고 한 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올라가 보면 전근대 시대 때 무슨 뭐 노예세, 무슨 뭐 귀족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런 것들은 아주 옛날에 전근대 시대 때는 주로 신분과세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응능 개념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 이런 그런 형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와서는 재산과세 중심이 됐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제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 부르주아는 중소상공업자도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재산과세 중심이 돼서 재산은 능력이 있다는 이제 뜻이기도 하고 또 이익을 봤다. 응익세도 측면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재산과세로 바뀌었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소득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이제 뭐랄까 현실 생활과 밀접한 것이 소득이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은 응익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응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소비과세로 왔습니다. 이제는 소비에 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원 과세 근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좀 더 뭐랄까 좀 더 현실적이 됐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뭐 신분이 따라 세금 매기다가 그 다음에는 재산에 매기다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매기다가 이제는 소비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옛날 예를 들면 뭐 귀족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또 이제 뭐랄까 저항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대에 와서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매겼어요. 재산 많다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내냐? 내 재산은 쓸모 없는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득과세입니다.
소득을 많이, 연봉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그럼 나는 소득은 많지만 다 그 부모님 부양하는 데 다 쓴다. 그 다음에 나는 뭐 불우이웃 돕게 다 쓰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좀 불합리하구나.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소비과세죠. 승용차를 살 때, 고급 뭐 랍스타를 먹을 때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거는 이제 누구도 어떤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소비과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세 저항이 가장 적은 것이 소비과세예요. 그거보다 약간 이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소득과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저항이 가장 큰 게 재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종부세. 그 다음에 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재산세 감면 문제. 결국은 재산 문제, 재산세가 이게 그 조세 저항과 가장 그 밀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산 개념과 소득 개념. 이게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대에는 이제 재산에 기초한 뭐랄까, 그 계급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계층과 관련 있는 이제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재산과 소득은 별개거든요. 나중에 바로 얘기 나올 겁니다. 재산과 소득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도 있고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소득이 많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둘 다 있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소비에다가 과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실질적인 효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 과세 중심은 주로 이제 국세나 연방세는 소득 과세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주나 이런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소비과세를 좀 하나씩 이제 할애해 줌으로 해갖고 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조세 체계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조세 본론에 들어가서 소득과세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득과세만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만큼 소득과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소득과세, 그다음에 이제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니까, 소득과세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세 대표적인 게 일반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예요. 그 다음에 소비과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세목은 모두 27개에 이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과세죠. 우리 책으로 보면은 431페이지부터 이 소득과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소득의 개념과 측정. 먼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소득.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의 주체, 소득을 누가 돈을 벌어들이느냐는 이제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개인 소득이 있고 법인 소득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개인이나 아니면 가게, 뭐 가장이나 가게 구성원이나, 그 다음에 뭐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뭐 사장, 임원, 아니면 일반 사원, 이런 그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개인 소득 또는 자연인 소득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매출, 판매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이제 총 비용을 빼면, 경상 이익이 나오고 있죠.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의 소득이다. 그러면 이제, 총 판매액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차감해주면, 소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2조가 나왔다. 그럼 12조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주로 이제 근로소득이 많죠. 그러나 이제 또 자산소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거나 개인이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은 이제 생산활동을 통해서, 판매, 구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득을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법인세는 또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본연소득과 이전소득이 있어요. 본연소득은 이제 개인 소득 중에서 본인이 이제 근로를 통해서, 정신노동, 육체노동, 하여튼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근로소득. 이게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소득이거든요. 이런 소득들을 이제, 본연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을 해주셨다. 아니면 살아계실 때, 자녀들 다 불러서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정의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얻어진 소득은 이제 우리가 이전소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법정 상속입니다. 증여는 뭐예요? 살아계실 때. 이게 상속과 증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는 살아계실 때 자산을. 그러면 이 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증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소득과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분류소득 말고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주로 근로자들 이 보면 이제 연말까지 내는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해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으니까 세금은 이미 얼마 냈어요. 그럼 그 중에 얼마는 이제,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류소득이죠. 종합소득은 이제 5월 달에 그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자산소득까지 합쳐갖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해갖고 종합소득세를 매겨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세액을 계산해서, 또 많이 걷어들였으면 돌려주는 거고, 조금 걷어들였으면 이제 다시 더 징수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분류소득과 종합소득입니다. 소득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재산과 달라요. 재산은, 경제학적 개념이죠. 왜 그러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결정짓는 것은 계층입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한 것처럼 스트레처럼 계층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계층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학교를 다녔느냐, 한문으로 쓰면 이와 같이 학력, 역자가 이런 역사가 되는 거죠. 얼마만큼 학교를 다녔느냐. 영어로 하면 years of schooling, 얼마만큼 학교를 다녔느냐. 다시 말하면 고학력자냐 저학력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문직이냐 노무직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전문직은 상류층이 되는 거고 노무직은 하류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은 고소득자가 되고 노무직은 저소득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컴 또는 국민소득 할 때 일드 이런 말을 쓰면 그거는 경제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 소득을 결정짓는 요인을 보면 결국은 학력이 결정짓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학적.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9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대학 진학률이 80% 9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학력이라는 게 별 무의미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한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 사람들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주로 전문직에 진출해서 이제 상류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직업학교를 통해서, 전문학교를 통해서 일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고소득층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고학력, 저학력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한테 대학 나왔냐, 이거 너무 물음 자체가 너무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 왜냐하면 재산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물려주는 거고, 그 계급은 클래스로 이렇게 말하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저항에서 재산과세와 소득과세는 큰 차이가 있다. 소득과세도 물론, 조세저항이 큽니다. 최근에 뉴스에 본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 작고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이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 상속을 하는데 내는 세금이 10조다. 세금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또 말해서 사람들이 막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 무슨 말이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을 봐라. 더 낸다, 더. 그만큼 상속이, 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누진율은 선진국일수록 누진율이 더 높은데 한국은 낮은 편인데도 그게 무슨 불만이냐. 이렇게 또 말하는 또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과세도, 금액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사실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과세는 굉장히 큽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LG그룹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왕모 회장이 물려받으면서 재산세 엄청나게 많이 그냥 냈죠. 냈고,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속세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무슨 분식회계를 했다, 무슨 삼성 바이오로직, 쌈반이 무슨 이런 계속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그게 제일모직에 투자했던,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그 국민연금이 5천억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제 삼성은 좀, 자본이 많고, 현대도 지금, 한전 사옥에다가, 강남 한전 사옥에다가 이제 150층 빌딩을 져갖고 이렇게, 거기서 거기 현대도 지금 사실, 상속세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요. 그러나 LG는 이제 알다시피 국왕모 회장이 다 그냥 전에 그대로 냈습니다. 상속받은 것 중에 정확하게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 사실 이미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사실은 더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하고, 소득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소득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드다, 이렇게, 일드. 그 다음에 또 인컴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로 이제 개인 소득 할 때는 인컴이라고 많이 써요. I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국민소득이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일드라고 많이 써요. Y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법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Y는 R-E다. 그죠?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총 비용을, 지출을 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순이익이란 거예요. 순이익이 바로 법인소득이란 거죠. 법인소득. 반면에 개인 소득은 한 개인이 아니면 가게에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의 합산이죠. 그것은 소비 아니면 이제 저축으로 갑니다. 소비 아니면 저축으로 가요.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성격을 보기 위해서 소비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제 소모성 소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투자성 그런 소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돈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식비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학비로 쓰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고 이렇게 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해서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세율 적용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연말에 두 사람이 똑같이 연봉을 1억씩이라도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도 가고 투자를 많이 좋은 데다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만 치고 개인 안 좋은 데다 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공제 덜어내 준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가영선이라고 자가영선 자기가 고치는 거가 같은 귀속소득 요거를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반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가사노동하고 맞벌이 하는 사람은 이제 파출부를 쓰는데 파출부한테 예를 들면 1년에 2천만 원을 간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업주부한테도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자가용선 이렇게 말하죠. 자가용선. 그럼 예를 들면 차를 엔진오일 교환할 때도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 교환하면 예를 들면 10만 원이 드는데 집에서 교환하면 그냥 엔진오일 사다가 2만 원짜리 사서 그냥 혼자 고치면 8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 8만 원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속소득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급여라고 하겠습니다. 현물과 서비스 형태, 현금으로 주는 거 괜찮은데 현물로 주는 거, 뭐 무슨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호텔 이용권, 뭐 자유 이용권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주는 그 다음에 서비스 형태, 예를 들면 뭐 머리만 깎는데 뭐 파마도 해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줬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런 부가급여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측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치다, 얼마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소득 측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문제예요. 보편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것은 현금화되기 이전에 소득으로 매기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예를 들면 뭐 강남에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냥 나는 부모가 물려준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내가 이거 갖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야말로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이걸 팔아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내가 그냥 앉아 있는데 왜 세금을 내냐. 그다음에 유가증권도 아버지가 나한테 준 주식이 뭐 굉장히 거액인 건 맞지만 이거 지금은 엄청나지만 또 언젠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걸 팔아서 현금도 되지 않고 그냥 주식일 뿐인데 여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냐. 이렇게 현금화 아직 되기도 전에 현금화 됐을 때 세금 매기는 건 내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나 세금 현금화 되기도 전에 이렇게 소득으로 잡아서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뉴스의 경제면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부가, 어느 장관이, 특정의 장관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간적으로도 다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항상 미래든 이거는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계속 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관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갖고 여러분 뉴스 봤을 거예요. 지금 그 장관이 뭐 그만두겠다 지금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 뭐 사표를 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 장관의 잘못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장관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또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세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수평적 그 공평, 수직적 공평이 있었잖아요. 수평적 공평은 똑같은 소득을 얻으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얘기고, 수직적 공평은 다른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1억을 벌어도 지출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1억을 벌고 2억을 벌어도 또 지출하는 게 또 달라서 또 세금이 같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오는 거죠. 자, 동일 소득이라고 해도 지출이 제각각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출 성격상 건전하고 투자적인 그런 지출이 있고, 불건전하고 소비지향적인 그런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해서 소득세 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제, 이 공제란 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공제, 영어로 하면 디덕션, 뺀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공제하게 한문으로 쓰면
뭐 군인 공제회, 뭐 이런 공제회 그러면 뭐 도와준다라 상부상조와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국어로 쓰면 이 공제고 영어로는 디덕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공제제도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 소득이라도 근로나 자산 등의 세원의 성격별로 차등세를 적용하자. 예? 같은 돈을 벌 때 어떤 사람은 1억을 벌더라도 순수하게 육체노동해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가 물려준 재산에 그냥 임대료만 받아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똑같이 세금 매기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그 빌딩을 물려받아서 1억을 번 사람은 그 빌딩이 이제 해가 지날수록 낡아지고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일해서 1억 버는 사람은 세금이 비싼 데다가 깎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얻은 사람은 쉽게 돈 번 데다가 또 깎아줍니다. 왜? 감가상각의 혜택을 한 번 더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공평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자율적으로 부과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다시 가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과세를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율 적용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서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진세를 왜 적용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의 원칙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뭐랄까, 소득이 뭐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 1억 늘어난다고 해서 큰 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1억 받는 사람이 2억 받고 하는 것은 두 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효용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소득층의 누진세를 적용해갖고 저소득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총효용은 극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득 재분배를 이루은 누진세 제도 하나로는 안 됩니다. 누진세를 걷어갖고 그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지출 정책과 결부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세의 경제적 효과. 소득과세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소득과세를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과세를 강화하면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세율이 누진적일수록, 누진세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의욕이 감퇴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어봐야 다 세금으로 나갈 바에는 내가 왜 일을 하겠냐. 그 시간에 여가를 즐기겠다, 이렇게 하면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세율이 누진율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인데는 소득과세를 좀 강화한다고 해도 근로욕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의욕에 대한 영향입니다. 저축의욕이 소득과세를 강화할수록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는 C 플러스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보충 저축의 경우는 오히려 근로욕을 상향시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영향. 누진율이 강할수록 비화폐적 혜택을 받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내가 연봉 많이 벌어봐야 다 세금으로 나갈 거를 내가 뭐하러 돈 많이 받는 그런 일보다는 한가하고 여가가 많은 그런 일,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크면은 과세 구간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로 인해서 액면 소득이 높아진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1억 받던 사람이 인플레 되면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면소득이 상향이 되지만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벌 때 1,000만 원 내던 세금이 1억 5천 되면 1,500만 되는 거 아닙니다.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앞서서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재정 수입은 확대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갖고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똑같이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물가 연동제, 인덱세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세금 수입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인플레를 조장해서 소득은 2배로 높아지지만 세금은 2배 반이 3배로 높아지는 이런 누진세 그를 악용해가지고 인플레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선진국은 바로 이 물가 연동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현황. 우리나라 소득세는 1934년 일제시대 때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분류소득 체계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다가 이제 전면 적용이 돼갖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또 금융소득까지 해서 종합소득 한 번 더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이런 것들은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타는 종합소득 5월달에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러냐?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지하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한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하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볼 때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걸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소득 재분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소득세 누진세 아니면 감면제도죠. 부자들한테는 소득세를 누진율을 적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소득세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결정 절차, 우리나라 소득세를 어떻게 정합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을 해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요거를 적용해서 과세 표준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로 이런 차등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액이 결정이 되고, 이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소득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우대, 저축 및 투자의 촉진,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비과세 소득공제 형태가 아닌 일정 금액 자체를 그냥 공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간에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퇴직소득은 소득액을 근속 연수로 나누어서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하는 평균화 과정, 연평균 얼마구나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득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냥 총액을 몇 년 근무했는지 연수로 나눠버리면 연평균 얼마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길수록 많이 감면해 주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제대로 했냐, 정확하게 그 날짜를 지켜 등기를 했냐, 그 다음에 그 등기 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정확하게 속임수를 쓰지 않았냐, 그 다음에 보유주택, 집이 1가구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걸 봐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 개인소득과세 부분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법인과세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을 가나운 다음 주에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이렇게 진도를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